수사관들이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는 코인이 담긴 개인 지갑, 그러니까 하드월렛이 놓여 있어요. 영장도 있고 물건도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관들 코인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영장을 들고 갔는데도요. 대체 왜 가져가지 못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왜 갑자기 나왔냐면요. 최근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디지털 에셋이라는 매체의 보도인데 장의원 국세청 조사팀장을 포함한 실무자 4명이 지난 6월달에 논문을 하나 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셀프 커스터디, 그러니까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대로 압수하려면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이렇게 읽히죠. 아, 국세청이 이제 개인 지갑까지 손을 뻗는 구조구나. 그럼 내 지갑도 위험한 거냐?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슴이 한번 철렁일 만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정반대 지점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법전이랑 보도의 활자로 남은 대목부터 짚어드려보자면 국가는 원래 코인을 압수할 수 있죠. 이미 하고 있어요. 2018년에 대법원이 비트코인도 압수하고 몰수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판결이 있고요.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더 쉽습니다. 거래소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협조 요청만 하면 계정을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지금 와서 법을 바꾸자는 말이 나올까요? 이미 되는 일이면 법을 고칠 이유가 없겠죠. 법을 고치자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뒤집어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 되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어디냐? 바로 개인 지갑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법전을 딱 한 줄만 펴보시면 돼요. 형사소송법 120조, 영장 집행할 때 뭘 할 수 있는지 정해놓은 조문인데 그 원문이 이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건정, 조금 낯선 단어죠. 이 자물쇠라는 뜻의 옛말입니다. 이 조문이 만들어진 게 1954년이고 자물쇠를 따고 봉투를 뜯던 시절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0년 넘게 이 한 줄로 온갖 물건들을 압수를 해왔어요. 금괴는 찾아서 들고 나오면 되고요. 예금은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되고요. 스마트폰, 컴퓨터 속에 있는 파일 같은 전자정보는 복사하거나 출력해서 가져오는 게 원칙입니다. 전부 이 문장 안에서 해결이 됐었는데 근데 개인 지갑 속 코인 앞에서 이 70년짜리 문장이 처음으로 헛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드 원래부터 뜯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하드 월렛 안에 코인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코인은 그 기계 안에 없어요. 이 코인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똑같이 복사된 하나의 장부 위에서 기록으로만 존재합니다. 하드 월렛 같은 경우는 그 장부에 적힌 내 몫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 그러니까 개인 키를 담아가지고 둔 껍데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수사관이 하드 월렛을 통째로 들고 나와도 코인을 압수한 게 아닙니다. 열쇠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온 것뿐이죠. 그럼 파일처럼 복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안 되죠. 사진이나 문서 같은 경우는 복사본이 증거가 되겠지만 이 코인은 복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국에 가장 중요한 장부 위에서 주인을 바꾸는 이전을 해야지 그때부터 국가가 확보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면 반드시 개인 키가 필요한데요. 이 비유를 드리자면은 지갑 주소는 보물이 묻힌 위치가 만천하에 공개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느 주소에 코인이 몇 개 있는지는 수사기관도 다 봅니다. 근데 그 보물을 캘 수 있는 삽, 그게 바로 개인 키인데요. 이 삽은 주인의 머릿속이나 아니면 어딘가에 적어둔 12개, 24개짜리 단어 속에만 있습니다. 이 지도를 100장 압수해도 삽이 없으면 보물을 한 개도 못 가져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는 피의자한테 협조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옮기게 하는 방식들을 기대해 왔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개인들이 협조를 안 한다. 그럼 그 순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논문이 스스로 짚은 공백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압수 선언문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제대로 못 가져간다는 자백서에 가깝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럼 논문은 어떤 해답을 내놨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영장에 5가지를 적자고 합니다. 압수할 코인의 종류랑 수량, 확인된 지갑 주소, 이전받을 주소, 이전하는 방법, 그리고 옮긴 뒤 보관하는 방법까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판사의 서명 옆에 지갑 주소가 인쇄된 영장, 지금까지 없던 장면이죠. 근데 저는 이 5가지보다도 그 다음 제안에서 한 번 더 멈췄습니다. 옮겨받은 코인을 한 기관이 혼자 보관하면 탈취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 법원이랑 수사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주소로 옮기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탈취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걸 대체 누가 훔친다는 걸까요? 실화가 하나 있는데 2015년 미국 실크로드라는 악명 높은 다크웹 시장을 수사하던 연방요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약 단속국, 한 명은 비밀 임무국 소속이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빼돌리다 걸려가지고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당시 보도 기준 그중 한 명이 빼돌린 수량이 비트코인 2만 개, 그때 돈으로 9억 원이었는데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무려 조 단위가 되는 양입니다. 이 도둑을 잡으려고 보낸 사람의 손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열쇠를 한 곳에 두지 말고 2개의 열쇠를 같이 돌려야만 열리는 문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정말 재밌죠? 코인 세계에서 쓰던 보안 방식을 이제 국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게 이 논문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번 달 2일, 이번엔 대법원이 움직였죠. 민사집행규칙이라는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여기서 입법 예고 같은 경우는 규정을 바꾸기 전에 미리 공개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빚을 안 갚는 사람이 가진 코인을 법원이 압류하고 집행관이 넘겨받아서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처음으로 촘촘하게 만든 겁니다. 이 뉴시스랑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요. 8월 11일까지 의견을 받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리드리자면은 범죄를 다루는 형사 쪽에서는 국세청 실무자들이 논문으로서 돈 문제를 다루는 민사 쪽에서는 대법원이 규칙으로서 성격이 전혀 다른 이 두 갈래가 같은 7월달 같은 구멍을 메우겠다고 동시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보이게 되는데 둘 다 정확히 같은 문장 앞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개인 지갑은 개인 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전이 어렵다는 거. 민사 쪽 개정을 다룬 보도에도 이 한계가 그대로 적혀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판례집이 아니라 제 수첩에 적어본 가설인데요. 법이 바꿀 수 있는 건 절차입니다. 영장에 뭘 적을지, 누가 보관할지, 어떤 순서로 매도할지. 근데 열쇠 없이 문이 열리게 만드는 거? 그건 법의 능력 바뀝니다. 수학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문서는 의도했든 아니든 개인 지갑이라는 보관 방식의 방어력이 국가를 상대로도 작동한다는 사실, 이 국가 스스로 문서로 확인해준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음 싸움터가 어디일지도 정해지겠죠. 절차를 아무리 만들어도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예요. 열쇠를 내놓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는 뭘 할 수 있는가? 이건 한국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영국 측에선 수사기관이 요구한 암호화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미국은 반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랑 부딪힌다는 이유로서 법원마다 그 판단이 엇갈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제 막 그 논의의 입구에 도착을 한 거고 이번 논문이 그 입구에 걸린 첫 번째 문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 오늘 이야기는 범칙 사건, 그러니까 세금을 일부러 크게 속이는 것 같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 법원이 영장까지 내준 경우에 압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성실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일상과는 그 층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내 지갑을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 두 번째로 그래도 방향성만큼은 챙겨두셔야 됩니다. 이 개인 지갑이 지금까지는 제도권 잘 안 건드리는 회색지대였다면요.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서 민사랑 형사 양쪽에서 동시에 제도가 정면으로 다루는 대상이 됐었고, 내년 1월달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이 준비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논문은 그 흐름의 가장 안쪽, 강제로 가져오는 마지막 단계까지도 논의가 도달했다는 신호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제언이 바로 법이 되진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실무자 4명의 논문, 그러니까 제한 단계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체포나 압수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건드리는 법이기 때문에 고치고자 한다면 법무부랑 국회를 전부 다 거쳐야 되고 그 절차가 아주 무겁습니다. 반면에 민사 쪽은 대법원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실제로 벌써 10월달 시행 일정까지도 잡혀있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봅니다. 10월달에 민사 쪽 규칙이 먼저 현실되고 또 형사 쪽 법 개정 논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간다는 거. 그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 여기서 최대 쟁점은 방금 그 질문, 키 협조를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게 하느냐, 바로 여기가 될 겁니다. 100일 중에 딱 5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숫자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과거 기록들을 쭉 줄 세워놓고 봤을 때 지금보다 저렴하다는 판정을 받은 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숫자를 풀기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같은 시점에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서 뒤집힌 어느 군 훈련 일정 이야기입니다. 이 겉으로는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소식인데요. 이 두 가지를 겹쳐놓는 순간 지금 시장이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2주에서 3주가 왜 특별한지가 상당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 남자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름은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국장이고요. 지금 미국 상원 앞에 가 있는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그 법의 백악관 쪽 협상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조지아주 방위군 소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 법무관 과정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잠깐 전해드렸던 그 출국 소식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일정은 이미 못이 박혀 있었어요. 이달 24일, 이 백악관 마지막 출근, 27일에 훈련소 입소. 원래는 4월달에 시작했어야 될 훈련인데 법안 협상 자체가 길어지면서 한 차례 미뤘고요.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미국 매체 크립토 인 아메리카는 두 번째 연기는 허가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집 명령이 이미 떨어졌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백악관은 대행 체질까지도 짜놨습니다. 위트 밑에서 함께 일해온 해리 정 부국장이 업무를 넘겨받는 그림이었는데 협상이 제일 뜨거워지는 순간에 사령탑이 자리를 비우는 셈이기 때문에 해외 매체 중에서는 이 법안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을 단 곳까지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월요일 이 그림이 통째로 뒤집혀 버렸죠. 위트가 자기 계정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용을 옮기면 이래요. 훈련이 연기됐다.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안 된다던 두 번째 연기가 된 겁니다. 왜 갑자기 가능해졌을까요? 누가 어떤 절차로 밀어준 건지. 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여기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다만 사유를 몰라도 읽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우선순위입니다. 회사로 따져봤을 때 결산 시즌에는 연차부터 반려가 되죠. 안 된다던 군 훈련 연기가 성사될 만큼 지금부터 휴회까지의 이 몇 주가 그만한 무게감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묘한 소식이 하나 더 겹칩니다. 위트의 업무를 대신 맡기로 했던 해리 정 부국장이 2주 뒤에 공직을 떠난다고 발표한 건데요. 일주일 전에 짜여있던 그림이 정확히 거꾸로 실현이 된 거고 떠난다고 했던 사람은 남고 남는다는 사람이 떠나고 위트가 남는다고 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쟁점이던 윤리조항 문제는 지난 영상에서 따로 전해드린 대로 아직 문구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죠. 8월달 초쯤에는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로 문을 닫게 되는데 그 전에 끝을 보겠다는 쪽으로 실무진의 일정이 맞춰졌다는 거. 이건 누군가의 전망이 아니라 일정표로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시간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시간표가 돌아가는 동안 정작 시장은 지금 어디쯤 서 있었을까요? 여기서 처음에 던졌던 그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코인이 실제로 오고 간 기록,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크포스트라는 분석가가 최근 이런 진단을 내놨죠. 비트코인이 저평가 구간에 다시 들어왔다. 근거는 MVRV 지표라고요. 그 이름은 어렵겠지만 뼈대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 가격이 시장 참가자들이 실제로 치른 값에 비해서 위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에 있느냐 이거를 바로 잴 수 있는 잣대인데요. 저희도 몇 번 소개드렸던 그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에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눈금이 늙는다는 건데 시장이 커지고 구조가 바뀌면 옛날에 통하던 기준들 그러니까 몇 배쯤 되면은 과열이더라. 이런 절대 눈금들이 점점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숫자를 그대로 읽지 않고 등수로 바꿔서 봅니다. 소아과에서 아이 키 잴 때랑 똑같죠. 키가 몇 센티냐가 아니라 또래 100명 중에 몇 번째냐를 보는 것처럼 오늘의 저평가 정도가 과거 기록 전체에서 몇 등이냐 이걸 100분이라고 부릅니다. 재는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취지는 분명해요. 기록을 줄 세웠을 때 지금보다 저렴하다고 판정된 날이 100일 중에 5일 수준이다. 그 정도로 깊은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건요. 이 신호가 올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지난 2월 초에도 똑같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비트코인이 1억 2,500만 원 선 지지가 무너지면서 8,900만 원 아래까지 밀렸었는데 그때 같은 분석가가 같은 지표로서 최신부 구간 그러니까 10% 아래 진입을 알렸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몇 주 만에 1억 원대 초반까지 회복을 했고 여기까지 들어보면 신호 뜨면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이 마무리가 아니라 6월 말에 다시 8,800만 원대까지 밀리게 되면서 저점 부근을 한 번 더 시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9,6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의 정직한 사용법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바닥 버튼이 아니라 바닥이 만들어지는 동네를 알려주는 표시라는 거. 이 다크포스트 본인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런 깊은 구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의 바닥이 형성되는 시기, 이때와 여러 차례 겹쳐왔다라는 거. 여기서 바로 오른다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바닥이 다져져 왔다는 이야기겠고 같은 집계회사의 다른 분석가는 한 발 더 차갑게 말을 합니다. 이 지표는 정확한 바닥 날짜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고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싼 상태로 오래 머물 수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다크포스트 스스로도 2월달에 거래소가 지갑을 대규모로 정리하는 이벤트가 이 숫자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단서까지도 달아나섰는데요. 숫자 하나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건 분석가들이 먼저 말하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본인 계정에 올라온 문장과 집계 화면의 몇 분의 숫자 여기까지는 기록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사 밖에서 제가 시간표 옆에 잘을 대본 대목들입니다. 2월과 7월달 이 눈금으로만 봤을 때 시장은 같은 동네에 서 있었죠. 근데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바로 달력인데요. 2월달에 저 신호가 떴을 때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뉴스에서는 기다릴 날짜가 없었습니다. 온통 하락과 공포 이야기뿐이었었는데 이 저렴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기다려야 되냐 이게 바로 비어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다릅니다. 이 8월달 첫 번째 주 휴회라는 마감이 걸린 절차가 사원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절차의 실무 총책이 군 훈련까지도 미뤄가면서 끝을 보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그 5%짜리 깊은 곳인데 지금 시간에는 마감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저렴한 자리랑 날짜가 정해진 재료 같은 몇 주 위에 겹치는 거 적어도 2월달에는 없었던 조합입니다. 이 겹침이 유독 크게 다가오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인데요.
지금 미국 상원회가 있는 이 법이 뭘 정하느냐? 코인 하나하나를 어떤 종류로 분류하고 어느 감독 아래 둘지 시장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합니다. 근데 바로 그 분류 문제를 놓고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으로써 수업료를 가장 오래, 가장 비싸게 치른 자산이 바로 XRP거든요. 규칙이 확정되는 순간의 무게감이 다른 코인들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창의 결과에 대한 민감도로 치자면은 XRP는 구조적으로 맨 위칸에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주에서 3주 정도 휴회 전에 창 안에서 상원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 깊은 눈금 체류랑 재료 확정이 겹치는 3분기 후반이 방향성 전환을 시도하는 유력한 구간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국면에서 XRP는 분류 이력들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두 번째 연기는 안 된다는 통보까지도 뒤집어가면서 실무 최전선이 완주를 선택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일정이 보여주고 있는 신호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이 최신부 눈금 구간은 장기 바닥이 형성되는 시점과 반복해서 겹쳐왔었고 2월달에도 몇 주 안에 반등이 나온 전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재하락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2월달과 다르게 이번에는 날짜가 바뀐 자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켜볼 자료는 3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위트가 정말 끝까지 자리에 남는지, 다시 소집됐다거나 실무진이 추가로 빠진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시간표 신호는 뒤집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100분위가 한 자릿수를 벗어나는 순간의 가격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 지금 XRP 가격대 위에서 빠져나오는지 아래로 깨진 뒤현지에 따라가지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8,900만원 선을 다시 시험하는 장면이 온다. 그 자리가 버텨주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결국에 안 된다던 군 훈련 연기가 뒤집혔고요. 그건 휴회 전에 끝을 보겠다는 쪽으로 실무진의 달력이 맞춰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록상으로 100일 중에 5일밖에 없던 깊은 눈금에 서 있고 이 자리는 바닥 버튼이 아니라 바닥이 다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2월달과 다른 딱 한 가지, 이번에는 단락의 마감이 있고요. 그 교차점에서 분류 수업료를 가장 비싸게 치른 XRP가 가장 민감한 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말고 XRP의 저 자리를 똑같이 대봤을 때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XRP의 원가표를 직접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이 유일한 집행 방법이라면 저는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민주당 상원의원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몇 달을 끌어왔던 그 코인 법안, 클래리티 법안 이야기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나쁜 소식이어야 되겠죠. 표를 쥔 쪽에서 대놓고 반대 선언이 나온 거니까요. 근데 같은 날에 미국 증시에서 코인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뛰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장중 한때 12% 폭등했고 반대한다는 말이 나온 날 돈은 오히려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가 나오면 악재라는 상식이 이날 하루는 통하지 않은 건데 오늘은 이런 이상한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좀 불안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 뭐였습니까? 몇 달째 법안을 묶어두고 있던 마지막 매듭, 그러니까 윤리 조항을 100억간이 드디어 받았다는 소식이었었죠. 이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는 보도까지도 추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만에 지지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측 의원 발언이 나온 겁니다. 어렵게 묶은 매듭이 또 풀리는 건가 이런 불안감들 당연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루 사이에 정확히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표를 다시 깔아보면요. 그림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먼저 월요일 밤이었죠. 이 백악관 측에서 윤리조항 문안에 합의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 문안에 대해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에게 보냈었고 여기까지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봉투 안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인 화요일 그 봉투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 자기 계정에 이렇게 올렸어요. 윤리 문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집행 권한은 각 주의 법무장관들이 아니라 연방 법무부가 갖는 쪽이다. 거의 다 왔다. 협상을 이끌어온 버니 모레노 의원은 같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이 내민 안의 알맹이가 처음으로 공개될 순간이고요. 이 규칙을 누가 집행하느냐? 그 답은 연방 법무부 단독. 그리고 같은 날 민주당의 안젤라 엘스브룩스 상원의원이 응답을 합니다. 크립토 전문기자 엘리노 테렛이 전달한 내용인데요. 진지하지 않은 제안이다. 이것이 유일한 집행 방식이라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요. 근데 이 발언 자체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바로 뒤에 이 문장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계속해서 협상하겠다라고 합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이 더 마이크를 잡습니다. 미국의 나라 국간을 책임지는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클래리티는 지금 1야드 라인에 있다라고요.
미식축구 용어인데 이 골과 바로 앞에 1야드, 그러니까 1m도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국내 기사에서는 마지막 관문에 다다랐다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미국 상원의 표결 일정표를 쥔 사람, 이 공화당 원내대표 존 툰, 폴리티코 기자가 전한 발언은 온도가 조금 다릅니다.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표를 확보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고, 낙관했다가 비관했다가 다시 낙관으로 바뀌었다라고 기자의 언급이 나오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해요. 또 1시간 안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금 의원들 계정과 지면에 실린 문장들 그대로입니다. 제 생각은 아직 한 줄도 안 넣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다 왔다는 사람, 1시간 안에도 뒤집힌다는 사람, 지지를 못한다는 사람, 이게 같은 날 같은 법안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장이 어떻게 전부 사실일 수 있는지, 그 열쇠가 바로 누가 집행하느냐라는 한 줄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윤리조항이 뭔지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의원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걸 막자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정면으로 겨냥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잔고가 어느 정도인지는 앞선 영상에서 숫자로서 충분히 확인을 해드렸었고요. 근데 규칙이라는 거는 종이에 적는다고 저절로 작동하는 게 아니겠죠. 어겼을 때 조사하고 소송을 걸고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그 역할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집행 문제고 몇 달 내내 협상이 멈춰있던 자리가 바로 정확히 여기입니다. 그 후보는 두 갈래였어요. 첫 번째로 연방법무부, 미국 전체의 수사랑 소송을 총괄하는 부처인데 이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 법무장관들. 이 미국은 50개 주마다 법무장관이 따로 있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주의 주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도 않고 자를 수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쪽은 대통령의 인사권 안에 있는 기관 하나, 다른 쪽은 대통령 손이 닿지 않는 기관 50개입니다. 사실 이 싸움에 대해서 지난달에 이미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때 협상 테이블에는 이런 장치가 올라와 있었어요. 연방 법무부가 이 규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주 법무장관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자. 말하자면 바깥에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죠. 근데 백악관과 공화당이 그 비상벨을 빼자고 했고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오늘 이야기의 심장인데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쥐인 사람이 바로 이 규칙의 단속 대상 1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만 맡기면 결국 돌고 도는 구조가 된다는 건데, 짧게 비유드리자면 음주 단속은 하겠다는데 단속반의 인사평가를 운전자가 매기는 회사인 셈입니다. 그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 민주당의 걱정이 정확히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공개된 백악관 안은 바로 그 비상벨이 빠진 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엘스브룩스 의원의 반대는 정말 문을 닫은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문장들 사이의 간격들을 제가 줄자로 재본 대목입니다. 발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앞부분은 진지하지 않다. 이 방식뿐이라면 지지 못한다. 또 뒷부분은 출발점으로 삼아서 계속 협상하겠다. 헤드라인은 앞문장으로 뽑히지만 협상에서 진짜 정보는 뒷문장에 있습니다. 이 판을 깨고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죠. 이 조건으로는 못 산다는 말은 거래를 끝내는 말이 아니라 값을 다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원이 서 있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난 5월달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올려보낸 민주당 의원은 딱 2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들에서 민주당 협상파 두삼이라고 불렀던 그 두 사람이요. 엘스브룩스 의원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문을 잠그려는 사람이 아니라 열쇠 값을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소름이 돋았던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어제 영상 말미에 앞으로 3가지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죠. 먼저 첫 번째로 합의문이 얼마나 빨리 공개되는지, 두 번째로 그 문서의 집행 주체 한 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세 번째로 민주당 협상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지. 이 중에 둘째 칸과 셋째 칸이 하루 만에 채워졌습니다. 둘째 칸의 정답은 연방 법무부 단독, 지난달에 민주당이 거부했던 바로 그 답이 다시 나온 거였고, 셋째 칸의 정답은 진지하지 않다였고요. 어제 영상에서 집행이 연방 단독 쪽에 가까울수록 민주당 표가 다시 떠날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경로에 하루 만에 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뉴스가 우연히 튄 게 아니라 몇 달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부딪히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날 나온 이 두 발언의 온도차요. 재무장관 측에서 1야드 남았다라고 했고요. 원내대표는 1시간 안에도 뒤집힌다고 했습니다. 모순 같지만 그 직업을 보면 풀립니다. 재무장관이 말을 거는 상대는 시장입니다. 시장을 안심시키는 게 일이죠. 원내대표가 말을 거는 상대는 표입니다. 표를 세는 게 일이죠. 이 표는 정말로 1시간 안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장을 겹쳐 읽으시면은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골문까지는 정말 가깝다. 근데 미식축구에서 골라인 앞 1야드는 수비가 가장 두껍게 서는 자리다라고요. 이 베센트 장관이 고른 표현이 본인 의도보다도 더 정확했던 셈이겠죠. 그럼 시장은 이 하루를 어떻게 저점했을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시점에 장중 숫자 기준이기 때문에 마감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코인베이스가 한때 12% 상승, 로빈후드가 8% 상승, 스테이블코인 회사 서클과 거래소 블리쉬가 7% 상승, 채굴사 마라가 6%, 그리고 스트레치가 4%, 샤프링크 2%로서 이 코인 관련주가 줄줄이 상승을 했고 시장의 전체 몸값도 하루 사이 9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순서 하나는 정확히 해드리자면요. 이 급등의 방어세는 반대 발언이 아니라 그 전날 밤 여기서 나온 백악관 합의 그리고 대통령 서명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먼저 합의 소식에 돈을 넣었고요. 다음날 반대 발언이 나온 뒤에도 그 베팅을 크게 거두지 않은 겁니다. 헤드라인의 앞문장이 아니라 뒷문장을 읽은 거죠. 물론 이날은 아시아 반도체랑 AI 주식에도 훈풍이 분 날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전부 다 법안덕이다 이렇게 못 박을 순 없겠습니다. 코인 쪽 숫자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800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지난달 중순 이후에 처음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날 큰 코인들 중에 유독 눈에 띈 게 바로 XRP였죠. 한 달 가까이 번번이 막혔던 1680원 언저리 여기 뚫어버리고 장중에 1710원대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1700원대 라인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해외 매체 집계로서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코인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오른 날이었어요. 왜 하필 XRP가 이렇게 크게 반응을 했느냐? 이 법은 코인마다 어느 감독기관 소속인지를 정해주는 법이고 XRP는 바로 그 소속 문제로 몇 년을 법정에서 보낸 코인입니다. 그래서 리플 XRP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승부처는 날짜가 아니라 문서입니다. 루미스 의원 측이 며칠 안에 윤리조항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초안의 집행조항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이게 사실상 전부인데요. 연방법무부 단독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실려 나오면은 8월달 첫 주 휴회 전에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반대로 초안의 바깥 견제 장치가 어떤 형태로든 붙어 나온다거나 아니면 공개 직후에 며칠 안에 협상파와 수정 협상이 실제로 굴러간다. 그렇다면 휴회 전에 표결 시도가 기본적인 경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엘스브룩스 의원 본인이 계속해서 협상을 명시했었죠. 나가는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일정표를 쥔 툰 원내대표가 상정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장관까지도 전면에 나설 만큼 행정부가 총력전입니다. 이 세 번째로 돈의 채점인데요. 주식과 코인과 이 베팅 확률이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였다는 거. 시장은 지금 이 클래리티판을 진전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만 현금 5조 원 가까이를 잃어버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진짜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역사상 차를 가장 많이 판 분기였고 매출은 4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통장에서는 1조 6천억이 빠져나갔고요. 지금 장사는 제일 잘했는데 돈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발표장에서 분위기가 가장 조용해진 순간은 사실 이 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이 던진 질문에서 일론 머스크가 끝까지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대체 무슨 질문이었고 일론 머스크는 왜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지 이 도지코인과 관련된 얘기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겁을 먹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표 전에 국제금융정보회사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은요. 테슬라의 이번 분기 현금이 5조 원 가까이 줄어들 거라는 쪽이었고 현금이 줄어든다는 건 쉽게 말해서 회사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회사는 빌리거나 가진 걸 팔아야 되죠. 그래서 발표 전날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었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빠져나간 돈은 1조 6천억이었습니다. 걱정했던 5조의 3분의 1 수준이고 물론 1조 6천억도 큰 돈이지만요. 테슬라 현금이 줄어든 건 2024년 초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외 거래소 주가는 3에서 4%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차는 역대급으로 팔았다면서 돈은 왜 빠져나간 거냐?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입니다. 여기까지는 회사가 직접 발표한 공시하고 외신 기사에 실린 숫자 그대로입니다. 제 생각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제 그 숫자를 하나씩 뜯어드려 보자면은 돈이 빠져나가는 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사가 안 돼서 버는 돈 자체가 쪼그라드는 경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버는 돈은 멀쩡한데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경우입니다. 이 테슬라의 이번 분기는 두 번째였고요. 장사에서 실제로 손에 쥔 현금, 그러니까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7조 원이었습니다. 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이고요. 근데 같은 기간에 공장을 짓고 인공지능 컴퓨터를 사들이고 로봇을 만드는 데 쓴 돈이 8조 6천억이었습니다. 작년보다 142% 늘었고요. 7조를 벌고 8조 6천억 썼으니까 통장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건 기습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 4월 달에 올해부터 돈을 아주 많이 쓰겠다고 예고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도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해마다 37조가 넘는 돈을 계속 쓰겠다. 이렇게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테슬라가 쌓아둔 현금은 65조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유출은 회사가 무너지는 신호라기보다는 미리 말해둔 대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이 첫 번째 청구서의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쪽 면만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이 불편한 숫자들도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돈을 쓰는 거는 계획대로라고 할지라도 남는 장사 자체는 분명히 나빠졌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5,900억으로 작년보다 57% 줄어들었고요. 1,000억 원어치를 팔면 14원이 남는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 주당 이익도 전문가 예상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요. 판매량 현금 창출은 역대급, 근데 남는 돈은 얇아졌고 투자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게 이번 성적표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젯밤에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돈을 붓고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보택시, 운전기사 없이 손님을 태우는 택시 서비스인데 이번 발표 기준으로 미국 7개 도시권까지 늘었습니다.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이 6곳은 운전석에 사람이 아예 없는 방식이고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아직까지 안전요원이 함께 타는 방식이죠. 다만 상반기 안에 열겠다라고 했었던 피닉스하고 라스베이거스는 아직까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약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용 차량입니다. 운전대 자체가 없는 로보택시 전용차, 사이버캡의 생산이 시작이 됐고요. 세 번째가 흥미로운데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S랑 X를 만들던 생산 라인들을 걷어내면서 그 자리에 사람 모양 로봇 옵티머스를 만드는 라인을 깔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차를 만들던 자리에 로봇 라인이 들어선다는 얘긴데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뭔가 다른 회사로 몸을 바꾸는 중이죠. 근데 어젯밤 그 방향성의 끝이 어디냐고 대놓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증권사 연구원이 이렇게 물었죠. 테슬라랑 스페이스X 합칠 생각이 있느냐라고요.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이끄는 로켓 회사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경영자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딱 자르고 넘어가는데 근데 머스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두 회사가 겹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다만 실적 발표 자리에서 합병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만약 하게 된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겠다라고요. 이게 답의 전부였었고 아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테슬라의 법률 총책임자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올해 초에 투자랑 기본 협약을 통해 가지고 두 회사의 관계가 이미 깊어졌다라고요. 실제로 이날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올린 질문 순위에서 두 회사가 합쳐졌느냐 이 질문이 5위에 올라 있었고 이게 어젯밤 발표장에서 공기가 가장 무거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답보다도 그 앞에 나온 법률 책임자의 한 문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는데요. 이 관계가 이미 깊어졌다는 말, 그게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서류상으로 두 가지 회사는 아직까지 남남입니다.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얘기가 다르죠. 첫 번째로 테슬라는 올해 1분기 공시에서 스페이스X에 3조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고 또 테슬라 주주의 돈이 이미 스페이스X 지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달 이 두 회사가 함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름이 테라팹인데 4월달에는 인텔까지 합류했고요. 텍사스에 지어가지고 2027년 말 첫 번째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 부지에는 영구형 공장 공사까지도 시작이 됐고요. 이 세 번째로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를 테슬라 모든 차에 넣겠다고 말을 해왔는데 지분, 공장, 부품, 회사를 합친다는 서류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돈과 솔비는 먼저 섞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그 대답이 무겁게 들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에게 제출한 공식 서류에는 이 테라팹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우 초창기 단계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회사가 스스로 밝힌 문장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무대 위에서는 겹치는 게 많아진다는 대답이 나왔고요. 무대 뒤 서류에는 아직까지 약속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 간격들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지 과장도 안 하고 무시도 안 하는 눈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게 도지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번 발표가 있던 밤에 도지코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지금 100원대 초반이죠. 지난 20일 영상에서 도지코인이 머스크 회사들의 소식에 같이 출렁이는지 지켜보자 이 관찰 항목 하나를 걸어뒀었는데요. 그 첫 번째 데이터가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 딱 거기까지만 기록을 해둘게요. 왜 움직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유를 지어내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코인을 오래 들고 계신 홀더분들, 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돈이 말라버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깔려있고요. 이번 숫자는 그 걱정을 조금 덜어줬습니다. 유출은 걱정의 3분의 1이었고요. 벌어들이는 현금은 역대 최대였고요. 금고에는 65조 원이 남아있으니까 그저께 영상에서 다룬 거는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베팅했느냐 이야기였고 오늘 숫자는 회사 금고가 실제로 얼마나 튼튼하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층의 정보가 하나씩 채워진 겁니다. 세 번째로 합병이라는 주제가 어제부로 급이 달라졌죠. 그동안은 떠도는 추측이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질문이 됐고
결국에 테슬라는 역대 최대로 팔고도 1조 6천억 원이 현금이 빠져나가고요. 그 대부분은 예고된 투자였다는 거. 그리고 금고에는 65조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합병 질문에 대해서 머스크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고요. 지분 3조 원이랑 공동 반도체 공장과 스타링크 탑재까지도 서류보다 돈이 먼저 섞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한테 이건 당장의 가격 재료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세계의 지도자 한 칸 넓어진 사건이고, 또 확인할 신호는 계약 문서와 로보택시 게시, 그리고 100원대 초반 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론 머스크는 그 반도체 공장으로 세상을 바꿀 규모를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회사 변호사들은 서류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일론 머스크의 말 그리고 변호사의 문장이 정확히 어디서 갈라지는지 확인을 드려볼 예정이에요. 과연 그 서류에는 어디까지가 약속으로 적혀 있을까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